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이슈강원 정호성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한 달이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어떤 후보들이 경쟁 구도를 펼치게 될지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춘천 MBC 김도균 기자, 원주 MBC 이병선 기자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강원 18개 시군의 시장 군수 선거가 펼쳐지게 되는데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을 모두 마무리했고 국민의힘은 27일 강릉시장 후보를 확정지어서 대진표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본선거만큼이나 예비경선, 본경선이 과열 양상을 보였는데 김 기자, 춘천 권역의 대진표부터 좀 살펴보죠. 어떤 후보들이 경쟁을 펼치게 됐나요? 네, 먼저 춘천은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육동한 춘천시장이 수성에 나서고요. 삼성전자 부사장 출신의 정광열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습니다. 김윤기 전 양양군청 공무원과 김팔봉 전 강원도 사회적 경제위원회 위원 등 무소속 후보도 2명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인제는 현역인 민주당 최상기 후보의 국민의힘 엄윤순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과 무소속 한상철 인제인 경제인연합회장이 도전장을 내밀었고요. 네. 홍천은 민주당 박승영 전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현역인 국민의힘 신영대 홍천군수, 강석헌 진보당 강원도당 위원장의 3파전으로 펼쳐집니다. 네. 화천은 김세훈 민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과 국민의힘 최명수 전 화천 부군수의 대결입니다. 네. 양구는 국민의힘 서응원 양구군수, 무소속 김환규 강원도의원 등 대진입니다. 철원은 강원도 의장 출신인 민주당 한금석, 국민의힘 김동일 후보와 무소속 고기영 전 현대건설 상무가 맞붙습니다. 그렇군요. 춘천, 인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살펴봤고요. 이 기자, 원주 권역은 또 어떨지 궁금해지는데 원주 권역의 대진표도 좀 전해주시죠. 네, 원주도 본선 못지않은 경선을 좀 치렀습니다. 예. 원주부터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구자열 후보, 전 최문순 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냈죠. 네. 구자열 후보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원광수 현직 시장이 단수 공천을 받아서 2022년에 이어서 리턴 매치를 벌이게 됐습니다. 네. 횡성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장신상 전 군수가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2020년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서 군수를 지냈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임광식 횡성군 경제산업국장을 지낸 공무원 출신의 후보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직인 김명기 군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영월군수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박선규 전 군수가 또 한 번 군수에 도전을 하게 됐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김길수 도의원이 단수 공천됐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지역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해온 엄삼용 후보가 출마를 했고요. 무소속으로 최명서 현직 군수가 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평창군수로는 더불어민주당 한왕기 전 군수,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심재국 현 군수가 세 번째 맞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주 권역까지 살펴봤는데 공천 전쟁, 경선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마지막까지 치열했던 시군이 있어요. 김 기자, 어떤 지역이 있을까요? 예, 춘천 같은 경우는 전현직 시장의 결선으로 눈길을 좀 모았습니다. 2022년 당시 민주당 결선에서도 두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지난 결선에서는 6 후보가 2 후보에게 토론을 제안했지만 무산된 바가 있고요. 네. 이번에는 반대로 2 후보가 6 후보에게 토론을 제안했는데 이번에도 안 됐습니다. 4년 전처럼 육동한 현 시장이 이재수 전 시장을 꺾고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철원은 강원도 의원 출신 구인호 한금석 후보의 경쟁에서 한금석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고요. 네. 홍천은 박승영 전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이규설 홍천군 번영회장을 제쳤습니다. 철원 같은 경우 국민의힘에서 강원도의정 출신 김동일 후보, 철원군 부군수 출신 신인철 후보가 결선에서 맞붙어 김동일 후보가 본선에 올라왔습니다. 네. 횡성에서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네. 처음에 진기엽, 함종국, 임광식 이 세 사람이 경선을 벌였고 이 가운데 함종국 전 도의원과 임광식 전 횡성군 경제산업국장 이 두 사람이 결선을 벌였습니다. 네. 사실 이것도 의원과 관료가 붙어서 또 관료가 승리를 한 쪽이고요. 그랬군요. 네, 평창도 민주당의 경우 또 결선 투표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내 경선이 3파전으로 치러졌고 두 사람이 올랐는데요. 장문혁, 한왕기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평창군의회 전직 의장 그리고 전직 군수의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여기 역시 의장과 관료 맞대결로 관료가 승리했습니다. 그렇군요.
지역 행정에서는 아무래도 경험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직 프리미엄이란 말이 있는데 이번 선거 재선 또는 3선 연임 여부가 선거 관전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데 후보자 심사에서부터 현직이 떨어지는 일명 공천 컷오프가 네, 이번에 있었어요. 어떤 인물들인지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맞습니다. 횡성과 영월에서 각각 현직 컷오프가 있었는데요. 예. 횡성의 김명기 군수 그리고 영월의 최명서 군수입니다. 이 두 사람은 현직 군수지만 국민의힘에서 경선도 치르지 못한 경우가 됐고요. 예. 표면적인 경선하고 별개로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꽤 심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영월 같은 경우에 지난해부터 이 최명서 군수가 국민의힘 경선을 치르지 못할 거다. 그리고 사실상 후보가 정해져 있다. 이런 소문이 좀 돌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결과가 단수 공천이기는 했지만 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 최 군수를 지지하는 책임당원들이 경선을 치르게 해달라 이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최 군수가 탈당을 하고 또 무소속 출마를 결심을 하게 됐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영월은 당초 예상과 달리 4파전으로 가는 치열한 양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횡성은 영월과 달리 경선은 치르기는 했는데요. 김명기 현 군수는 아예 이 경선에 참여를 못하고 컷오프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경선이 치러지는 내내 이 김 군수는 잠잠했는데요. 네. 그러다가 2차 경선 투표가 끝난 다음에 바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것도 3파전으로 진행됩니다. 네. 김 기자, 이외에도 당을 떠나서 무소속을 택한 후보들이 있는데 어떤 후보들이 있을까요? 네, 공천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양구에서는 김왕규 강원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 과정이 불공정하다면서 탈당을 선언하고 무소속 후보로 나섰습니다. 예. 그리고 철원에서는 지난 2022년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군수 선거에 도전했던 고기영 전 현대건설 상무가 이번에도 무소속 후보로 도전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피말리는 공천, 전쟁 같은 경선을 거쳐서 대진표가 완성이 됐는데 두 기자는 이번 공천과 경선에서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했고 어떤 부분에 의미를 두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이 기자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저는 그 지역 정가의 인재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인재풀. 네. 원주권의 경우에 이번에 대부분 리턴 매치로 치러집니다. 네. 리턴 매치라는 의미는 이전에 나왔던 사람들이라는 거겠죠. 다시 맞붙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평창 같은 경우도 전현직 군수의 대결입니다. 네. 그런데 벌써 세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7회와 8회 지선에 각각 한 번씩 승리를 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붙는 양상이 됐고요. 네. 원주는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 민주당에서 3선 시장을 지낸 원창묵 후보가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랬죠. 네, 그리고 영월도 마찬가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3선을 지내고 다시 당을 바꿔서 출마를 하는 박선규 후보가 있고요. 그리고 횡성도 민주당이 전 군수 출신이고 국민의힘도 말씀드린 대로 전 군수의 영향력이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의혹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니까 사실은 10년이 넘게 지나도 사실상 인물을 재활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들이 지역에서 좀 제대로 된 당내 인재를 길러내는 게 아니라 네. 이미 형성되어 있는 지지세를 이용해서 당장의 현상 유지를 하는데 좀 급급한 게 아니냐 하는 거죠. 특히 이 영월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좀 약세인 지역입니다. 역대로 네. 한 번도 민주당 군수를 배출한 적이 없는 곳인데요. 그랬군요. 네, 이곳이 이제 박선규 후보를 영입을 한 게 사실은 다른 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을 때 25%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네. 어느 정도 자기 지지세가 있는 인물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지지율과 합산을 한다면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누군가를 길러낸 게 아니라 이렇게 외부 영입에 의존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지역의 이 당 사정이라는 게 또 열악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새로운 얼굴들을 계속 발굴을 하고 육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각 지역의 인재풀이 상당히 약한 모습을 좀 지켜봤네요. 이 기자 같은 경우는. 김 기자는 그러면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는지요? 네, 2010년 이후에 홍천 군수는 연임 군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에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그 군수직을 차지했고요. 재선이 있었어도 연임은 없었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신영재 홍천 군수를 단수 공천을 했는데 과연 연임이 가능할지도 주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지금 민주당 박승영 후보와 진보당 강석헌 후보 사이에서
단일화 움직임이 좀 있어서 아. 이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도의원 선거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강원도 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이 뒤늦게 확정이 됐습니다. 3대1 원칙이라고 하죠. 투표 가치 평등을 위해서 인구에 따라 지방선거 선거구가 조정이 된 건데요. 현재 강원도의회 의석수가 49석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선 54석으로 확대가 됐는데요. 지역구에서 3석이 늘었습니다. 김 기자, 먼저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먼저 춘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동과 동래면, 동산면, 신동면, 남면, 남산면이 포함됐던 춘천 제1선거구가 2개로 분구가 됩니다. 네. 제1선거구에는 강남동과 신동면, 남면, 남산면이 남고 동산면과 동래면, 새로운 제8선거구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다른 선거구들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네. 지역구에서 춘천이 1석, 또 원주에서 2석이 는 거죠. 그리고 비례대표가 지난번보다 2석이 더 늘어서 총 7석 이렇게 됐네요. 자, 춘천 1석, 원주에 2석이 늘었는데 이 기자, 네. 이번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죠. 네. 원주권에서는 일단 원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예. 영월 같은 경우가 이제 하한선을 맞추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특례가 인정이 안 되면 선거구가 1개로 줄어들 위기였는데 이 부분은 다시 특례를 인정받아서 그대로 2개 선거구로 유지가 됐고요. 예. 원주 같은 경우가 이제 8개 선거구에서 10개 선거구로 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업 도시나 혁신 도시의 인구가 늘어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총 3개의 읍면동이 분리가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예. 일단 우산동과 당구동 일부가 통단위로 분리가 돼서 다른 선거구에 붙었고요. 그리고 반곡 관설동이 반곡동과 관설동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일단 이 원칙적으로 선거구는 최소 단위가 읍면동인데요. 영월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영월이 영월읍이 딱 2개씩 나눠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원주도 읍면동을 갈라서 선거구에 붙이는 이런 특례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가 상당히 많이 변화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불리는 어느 정도 균형이 맞게 됐습니다. 예. 직전 선거였던 21대 대선 득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번 선거구로 바꿔서 한번 계산을 해봤었는데요. 양당이 5대5 균형을 맞추고 그랬군요.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송기현 정기특위 위원장하고도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네.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바뀐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선거구 인구의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답변을 했는데요. 한쪽을 읍면동 단위를 맞춰서 한쪽을 옮기다 보면 넘거나 아예 모자라거나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돼서 네. 결국 이렇게 불가피하게 읍면동을 쪼개는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늦게 선거구 획정이 됐는데 지역민들의 좀 혼란은 없을까요? 상당한 혼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후보들부터가 지금 혼란을 상당히 겪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 원주 1선거구는 면 지역에 기업 도시가 붙어 있는 형태였는데 네. 기업 도시가 떨어져 나가면서 상당히 보수 강세인 지역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출마를 하려던 후보들도 당장 어디로 가야 하는지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요. 예. 당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격한 좀 반발이 나오기도 그렇군요. 했습니다. 후보들과 지역민들의 좀 혼선이 있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시장군수 대진표에서 지역구 도의원 얘기도 나눠봤는데 도의원은 지역구 의원뿐만이 아니라 또 비례대표 의원도 선출하잖아요. 이번 선거에서 몇 명 뽑게 되는지 도장 몇 번이나 찍어야 되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개인당 딱 7번씩 찍으시면 됩니다. 7번 기억하면 됩니까? 네, 7번을 네.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도의원, 그리고 광역비례, 도의원의 비례죠. 그렇죠. 그리고 시군의원, 그리고 시군의원의 비례. 비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7번의 도장을 찍으시면 되는데 총 251명을 뽑게 됩니다. 강원 예. 전역에서요. 자, 강원 선거전의 대진표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시작이 될 텐데 김 기자, 앞으로 남은 주요 선거 일정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본격적인 본선 일정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본후보 등록 신청이 진행이 되고요. 21일부터는 선거 기간이 시작됩니다.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선거운동과 토론회가 열리면서 숨가쁘게 선거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6월 3일 투표 참여가 어려우면 5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요. 모두들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인데요. 이제 각 후보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아야 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춘천 MBC 김도균 기자, 원주 MBC 이병선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라진 지방선거 시기에 민심은 어디로 향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강원 3사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실시했습니다. 춘천 MBC와 원주 MBC, MBC 강원 영동이 리얼미터에 의해서 지난 23, 24 양일간 강원도민 18세 이상 839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해서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교육감 후보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 등을 조사했는데요. 오늘 이 분석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황영철 전 국회의원 그리고 엄재철 전 이광재 최문순 강원도지사 복지특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예. 색다른 분위기에서 네. 함께 하겠는데 좀 부드럽게 치열하게 너무 좋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황 전 의원님이 이번 예. 여론조사 보셨을 텐데 예. 어떠셨습니까? 상당히 좀 안타깝게 봤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의 지지도 또 국민의힘 후보자들의 지지도가 굉장히 낮게 나오고 그래서 예.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본인이 아무리 4년 동안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네. 당의 지지도라든지 또 진영의 지지도가 낮으면 본인의 노력이 굉장히 물거품이 되거든요. 지금 전국에서 또 강원도에서 뛰고 있는 각 후보자들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면 네. 굉장히 안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선거는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하면 또 국민의 마음을 또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특보님도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 강원도지사 여론조사 후보들의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네. 사실 그 우상호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그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역대급 지지율을 달고 양쪽 어깨 날개를 좀 단 형국이다. 그래서 아마 파죽지세의 기세로 좀 네. 돌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에 반면 국민의힘 후보인 김진태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설상가상, 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즉 뭐냐면 예전에 재작년 12월 3일 내란을 일으켰던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기억이 아직도 국민들 사이에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대표로 선임됐던 장동혁 대표의 실망스러운 행보 등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진태 후보 쪽의 입장에서 보면 진퇴양난이다. 전 굉장히 암울할 것 같다, 힘들 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언뜻 보니 기분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교육감, 정당 지지율 등을 조사했는데 먼저 도지사 선거 여론조사부터 살펴볼까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지난번보다 상당히 좀 우 후보의 지지도가 조금 높아진 듯한데. 그렇죠. 보통 우리가 선거를 이야기할 때 보면 진보, 보수, 중도 이렇게 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3, 3, 4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보가 3, 보수가 3, 중도가 4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동안 강원도의 표심을 보면 사실 중도가 4라기보다는 보수에 굉장히 밀접해 있는 4 중도층이었다. 분류를 굳이 하자면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대거 이탈한 측면이 좀 보인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중도층이 굉장히 두터워졌다. 실제로는 네.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보수에 가까웠던 그 중도층의 대거 이탈이 표심을 어떻게 갈 거냐가 저는 이제 승부에 아마 가림차가 그 정도 되지 네.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상호 후보가 50.6%, 김진태 후보가 36.4%, 14.2%포인트가 났어요.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난 2월달 여론조사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간격이 줄어들지 않고 네. 크진 않습니다만 조금 더 벌어지는 형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당시에 여론조사의 비율보다도 추이가 어떠냐가 굉장히 네. 중요한데 지금은
민주당의 우상호 후보의 지지세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원인은 뭐 앞서서 엄특보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기염 사태에 대한 처절한 반성 예. 그리고 또 윤호개인 세력과의 투명한 단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의힘과 보수 세력이 국민 앞에 거듭나는 모습으로 개혁하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또 이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실망하고 약세였을 때는 당내에서 단합하고 또 투명한 공천 절차를 통해서 새로운 인물들을 좀 찾고 그리고 또 기존에 열심히 한 인물들을 또 보호하고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네. 오히려 내부적으로 뭐 한동훈 세력의 친한 세력의 축치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내 분란을 네.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이 보수를 사랑하고 또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유권자들이 지지를 해주고 싶은데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국민들 마음을 얻을 수 없어. 우리들 네. 마음을 얻을 수는 없어. 이런 표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여론조사가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예. 좀 더 이 시점에서는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해야 된다. 특단의 대책을. 네. 그러면은 특단의 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저는 뭐 빠르게 새로운 개혁적 선대위를 꾸려야 된다. 네. 그 선대위에 적어도 보수 진영을 대표할 만한 좋은 인물들 그리고 국민적 지지도를 새롭게 끌어올 수 있는 인물들을 배치시킴으로 인해서 네. 이런 좀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뭐 후보자들도 얘기를 했고 지난번 뭐 우리 강원도 장동혁 대표가 예. 방문했을 때 저는 뭐 김진태 지사가 뭐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네. 면전에 대놓고 뭐 결자해지라고 결자해지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거 굉장히 센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장동혁 대표는 김진태 후보는 아군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이념적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데 김진태 후보는 지사 후보로서 뛰다 보니까 밑바닥의 민심을 처절하게 네.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뭐 국민의힘 도지사 네. 후보나 광역 기초단체 후보들의 네. 마음이 그렇겠네요. 지금. 당연하죠. 저도 이제 여러 선거를 치러봤고 또 지방선거를 지휘를 해봤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당 지지도가 나눌 땐 유권자들을 만나면은 표를 주겠다는 것보다는 명함을 찍고 면전에서 욕을 하고 똑바로 해라든지 이런 굉장히 치욕적인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이럴 때 지금 후보자들이 그런 일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건 본인이 잘못한 거냐?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당이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잘못된 행태를 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일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들이 감내하고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지금 후보자들 생각하면 뭐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로 네. 가슴 아픕니다. 그렇군요. 지금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가슴 아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엄특보님 이 벌어지는 상황 어떻게?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중도에 지지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저는 굉장히 이번에 좀 바꿀 의향이 없다라고 하는 그 질문에 72%가 넘는 네. 지지자 유권자들이 거기에 답을 했다라고 하는 지금의 거예요. 방향을 유지하겠다. 그럼 지금의 현재 표심을 정하고 있는 거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극이 사실은 줄어들기가 쉽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2등을 하고 있는 김진태 후보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줄여야 될 텐데 웬만한 잘못이나 웬만한 큰 리스크 아니면 지지부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본심이 너무 세게 지금 자리 잡은 거라고 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쉽지 않을 거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강원 도정에 대한 질문도 좀 있었어요. 설문조사에 보니까. 네. 그 김진태 도지사 시절 도정에 대한 평가라고 보는 건데요. 잘했다라기보다는 잘못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평가가 10%더 넘게 나온 이 리스크를 또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러면 저는 그것도 아마 헤쳐나가기 쉽지 않을 거다. 아마도 뭐 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잘못도 아닌 당의 잘못으로 여러 가지 지지율이 낮은 것도 있겠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현직이었던 김진태 전 도지사에 대한 그 도정에 대한 평가도 같이 동반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거에 대한 평가도 냉정하게 이루어지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근데 사실은 도정에 대한 평가만으로 보면 저는 뭐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지금 워낙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 보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우상호 후보를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이 여론조사할 때 민주당 지지하고 유상호 후보 지지하는데 김진태 진짜 잘하겠다고 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동일한 선상에서 좀 보여지고요. 우리가 역대 도지사 선거를 봤을 때도 계속해서 앞선 두 분이 연속해서 3선을 하고 퇴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현직 도정에 대한 평가는 그래도 강원도민들은 대체적으로 우호적으로 봐왔다. 지난번 선거와 비교해 보면은 네. 영동 지역의 표심이 좀 많이 네.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동해안 벨트라든가 그렇습니다. 강릉이라든가 네. 또 영서 지역에서 남부 지역의 표심도 살짝 변했거든요. 네. 우리 강원도의 역대 표심을 보면은 영서 지역은 수도권과 굉장히 연계된 네. 표심이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동 지역은 오히려 TK와 연결된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네. 많이 나타났어요. 물론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경북과 이어진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삼척, 동해, 또 강릉, 속초 이런 이제 이 벨트는 굉장히 보수 성향의 지지도가 영서 지역보다도 강하게 나타났고 네. 수도권 표심의 영향을 덜 받는 형태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상호 후보에 대한 지지도, 민주당의 지지도가 강원도 전역에서 다 높게 나타났다는 그렇죠. 것은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단히 강원도의 민심도 변화하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을 빨리 읽고 읽고 있겠죠. 읽고 있는데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통탄스럽게 생각합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네. 투표를 해봐야 알겠지만 사실은 강원도가 이 투표 심리가 하루아침에 이게 뭐 중도층으로 분리된다고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아요. 사실 이게 한번 더불어민주당 지지했던 사람들은 국민의힘 안 찍고요. 국민의힘 찍었던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찍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나타났다는 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표심이 됐다는 건 이제 그만큼의 그동안의 투표 성향들이 약간은 끈을 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영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가뭄 사태가 굉장히 컸잖아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그 행정 처리 능력 이런 것에 대한 그 우리 자치단체장들의 능력이 이만큼 특히나 국민의힘 그쪽은 거의 다 국민의힘 그렇죠. 자치단체장들이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아마 의문이 좀 들었던 거고 아마 그래서 그 유권자들 영동 쪽의 유권자들을 보면 아마 상당수는 이번에 중도층이 나왔고 그 중에 다수는 아니겠지만 꽤 많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던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또 다르게 말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네. 어떻게 보면 지지를 철회한 유권자들이 굉장히 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지를 철회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잘못했는데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바꾸려고 하지 못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 선거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참패를 하는 것이 국민의힘과 보수를 위해서는 더 좋은 방향일 수 있겠다. 오히려. 라는 생각을 하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네. 제 주변에서도 다들 뭐 보수를 지지하고 사랑하고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분들인데 이번엔 좀 혼나야 되겠어. 사랑의 배를 오히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오히려 더 처절하게 참패를 맛봐야만이 또 새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큰 미래에 대한 생각들. 어떻게 보면 더 진지한 사랑이라고 봐야 국민의힘 되겠죠. 지지자 중에서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선거 직전까지 마음을 좀 다시 좀 되돌려서 네. 받아올 수 있게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따라야 된다. 김진태 지사로서는 어쨌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뭐 업적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뭐 우상호 후보에 대한 공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 보수 진영과 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바뀌고자 하는 노력을 내가 좀 담아서 노력해 보겠다. 뭐 이런 정도의 또 제스처나 그런 자기 노선 추구도 필요하다. 저는 네. 이런 주문을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야 좀 미래를 담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우상호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 여론조사이긴 한데 앞으로 시간이 좀 남긴 남았어요. 경계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수록 몸을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겸손하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사람
캐치프레이 이렇게 하지 네. 않습니까?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강원도의 획기적인 비전, 그다음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필을 하겠죠.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네.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이제 함께 했던 네. 또 사이고 본인이 또 철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하고도 뭐 개인적으로는 당은 떠나서 굉장히 좀 친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제가 옆에서 본 우상호 후보는 굉장히 침착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겸손해요. 네. 예,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특별히 뭐 언행에 실수를 하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우려하는 것은 지금 지지도가 높고 있으니까 약간 우상호 후보가 침대 축구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조금은 침대 축구라고 그러면 좀 방어적인 수비적인 네, 그런 네, 좀 네. 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도민들은 너무 또 뭐 좀 그 약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죠. 예. 또 그 반면에 김진태 지사는 여러 저기 뭐 방송 토론도 좀 빨리 하자. 네. 그리고 상대 우상호 후보의 뭐 쟁점들도 굉장히 많이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국민들은 아 김진태 후보 애쓰고 있구나. 네. 뭐 뭔가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방어하지 못하고 계속 수비적으로만 네. 하거나 또 좀 뭔가를 좀 지연시키려고 하거나 이런 침대 축구를 하다 보면 좀 보는 사람들 시청자들이 질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상호 후보도 적극적으로 도정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좀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엄특보님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설사 뭐 보냈겠어요. 본인이 나온다고 했겠죠.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강원도 발전을 자기가 도지사가 되면 확실하게 이렇게 바꿔낼 수 있다. 이런 비전을 이런 네, 기회에 좀 그렇죠. 보였으면 좋겠다. 좀 이런 적극성을 주문을 띠고 비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정치 선거를 통해서 네. 뽑는 이유는 그동안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지역의 행정을 어떻게 함으로써 내 삶을 바꿀 건가, 우리가 내 생활이 어떻게 바꿀 건가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뽑아준 후보를 통해서 바꿔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보면 굉장히 그런 디테일한 측면까지도 계속 이렇게 막 건드리고 기득권보다는 노동자 서민들 편에서 이렇게 디테일한 행정 정치를 보여줬듯이 우상호 후보도 강원도가 본인이 도지사가 되면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몇 가지 좀 굵직굵직한 네. 사안들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해왔던 강원도가 굉장히 소외되고 차별적이 많이 받아왔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강원특별자치도라면 정말 특별하게 강원도를 이렇게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5월 달부터는 여러 네. 토론회가 열리는데 네. 네거티브보다는 정책에 대한 방향으로 좀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번 토론회는 네. 어떤 것들이 좀 쟁점으로 떠오를까요? 일단은 김진태 뭐 지사는 뭐 우리 도민 입장에서 봐서는 방송에서도 많이 보고 네. 또 선거 때도 토론을 많이 봤는데 우상호 후보는 이름은 들었지만 아마 도내 방송 토론은 처음일 거예요. 네. 도내의 선거에는 처음 출마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새내기 출연자예요. 이 새내기 출연자에 대해서 도민들이 방송 토론을 지켜보면서 저 사람 이미지가 어떨까? 이미지가 어떨까?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첫 방송 토론은 우상호 후보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첫 방송 토론에서 우상호 후보가 김진태 지사에게 밀리거나 또 수세에 밀리거나 너무 방어하는 쪽으로만 네. 가면 도민의 입장에선 기대했던 것보다 별론데 이런 평가가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상호 후보는 아마 4월 달에 요구했던 방송 토론을 응하지 않은 것도 잘 준비해서 아마 철저하게 준비해서 첫 방송 토론에 나올 것이고 네. 굉장히 김진태 지사한테 밀리지 않는 그런 전략을 쓸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어요. 어쨌든 이번 방송 토론에서 방송 토론이 개최되면 뭐 지금 두 가지 큰 쟁점 현황이 나오고 있잖아요. 도청사 또 신행정 복합다운 문제하고 또 뭐 외국인 학교와 네, 국제학교 국제학교. 이 두 문제가 어쨌든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최하는 방송사 측에서도 이 두 쟁점에 대해서 굉장히 양쪽의 입장을 들으려고 할 네. 것이고 또 김진태 지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쟁점으로 부각시켜서 아마도 우상호 후보의 뭐 무능이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몰아붙이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토론회는 어떻게 그 진행되고 또 김진태 후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진짜 강원도 사람이다 이 얘기 할 것 같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그 강원도에서 국회의원도 했고 네. 도지사도 했고 여기 오래 살았다. 근데 우상호 후보는 어느 날 낙하산처럼 뚝 떨어진 사람 아니냐. 철원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쭉 서울에서 정치활동 했었고 아마 이 부분을 굉장히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이제 우상호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런 만큼 지역에 내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역에 내가 좀 역할이 좀 이번에 크게 좀 하고자 내려왔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쟁점과 관련해서는 얘기했듯이 그 고은리 도청사 행정복합탑. 그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문제도 논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도청사 이전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재원을 어디서 만들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두 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한 분은 그거 이외에 복합타운을 만들고 거기다 한 4천여 채가 넘는 그 어쨌든 아파트라든가 공공주택을 분양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발해서 개발비를 얻어서 도청사 이전 비용으로 쓰려고 한다라고 네. 하는 게 김진태 후보 측의 입장 같고요. 우상호 후보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렇게 조달하는 방식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다른 방향을 갖고 있고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 관련해서도 아마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강특법 이번에 통과된 안에 대해서도 보면 그 강원 특별자치도에서 준비한 안에서 몇 가지가 빠진 건데 네. 사실 그래서 알맹이가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아마 공격 지점이 생기는 것 같고요. 우상호 후보 측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 말고도 지금 할 수 있는 뭐 저쪽에 그 자유구역청이라든가 이 안에서는 충분히 지금 외국인 네. 학교 외국인 학교 설립 주체가 좀 다를 뿐인데 이런 것에 대한 뭐 논리도 충분히 세울 수 있어서 아마 그 지점에 대해서는 공격과 해명과 해설이 아마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우상호 후보 입장에서 보면 가장 유리하게 작동될 게 뭐냐면 아까 황희철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그 계엄 행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냐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냐 사과하냐 이 문제를 아마 계속해서 물을 거다. 그것이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이기도 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난처한 질문이기도 네. 하고 굉장히 현 지지율을 굉장히 많이 깎아먹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은 굉장히 여전히 유효하게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공격 지점이 될 거다. 또 이렇게 보고.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할 거라고 보세요? 이번에 그 질문이 나오면 저는 김진태 지사가 당연히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거라고 봐요.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난번 장동혁 그 당 대표가 사실은 최근에 별로 다른 데 안 갔거든요. 바깥에 뭐 민생 행보라든지 현장 방문이라는 그랬죠. 걸 안 했는데 뭐 갑자기 강원도를 방문했어요. 미국에서 오자마자 방문한 네. 것이 강원도. 그럴 때는 강원도 방문했을 땐 뭐 김진태나 강원도 진영 강원도에서는 본인에 대해 조금은 좀 우호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방문했다가 크게 망치를 맞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김진태 지사 입장에서는 그럴 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절실하다랄까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진태 지사는 이런 뭐 윤호개인 세력이라든지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고 갈 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네. 우리가 또 교육감 선거도 봐야 돼요. 네. 여론조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감은 5명이 나왔어요. 현재까지 5파전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번 여론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강원도 교육감 선거가 얼뜻 보면 네. 정당 추천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당 색깔과 무관하게 교육에 대한 정책과 평가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속사를 보면 정당 공천의 진영 간의 대리전 성격이 네. 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들도 보면 색깔에 맞춰서 옷을 입잖아요. 네. 강산영 후보는 파란색을 입어요. 계속 파란색 입고요. 신경호 후보는 빨간색 옷을 입고 계속 다녀요. 이건 뭐냐면 각 진영에 대한 각 정당에 대한 지지자들에 대해서 표심을 잡고 나 이쪽 후보야 네. 라고 하는 걸 간접적으로 다 드러내는 거거든요.
학부모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이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향상시킬 건가에 대한 관심이 좀 네.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학부모가 아닌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 뭐 누굴 뽑아도 뭐 그게 나와는 상관없는 약간의 그런 차이는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자유롭게 좀 투표할 수 있는 네. 성향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선거와 달리 그 양강의 극한 대립과 이 치열하게 이 전투를 치르는 선거에서는 굉장히 양쪽에 몰리는 표가 있다면, 교육감 선거를 보면 1등, 2등과 그 다음에 3, 4등, 5등까지의 표가 그래도 나누어지는 네. 분산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의 3, 4, 5등이라고 해도 5% 이상 10% 가까이 득표를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예전에 제가 2010년도에 저 강원도지사 출마했었거든요. 네. 5% 얻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니 1번, 2번이 다 뺏어가니까 내가 어디 가서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양자구도니까. 네, 양자구도니까. 근데 이제 교육감 선거는 약간 좀 다르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삐지고 들어갈 틈이라도 좀 있다. 네. 지난 4년 전에는 그래도 사실은 세 후보가 신경호 후보하고 강상현 후보가 또 유대균 후보가 굉장히 치열하게 그렇죠. 20% 그렇죠. 이상의 득표율을 획득했기 때문에 조금 달랐지만, 요번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뭐 현 교육감과 또 진보 진영의 후보 강삼년 후보와 이강 체제가 굳어지는 네. 형태예요. 그래서 이 이강 체제의 형태로 굳어졌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를 나올까 굉장히 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고요. 네. 이 두 후보 간의 정책 대결 또 합종 연행이 앞으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보수 진영, 뭐 진보 진영에 있어서는 뭐 강상명 후보가 이제 뭐 독보적으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데,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약간의 열세로 나타나고 있는 신경호 현 교육감이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네. 조금 더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유대균 후보가 지난번 선거 때는 20% 이상의 득표율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도 득표율을 노리고 나왔습니다만, 이번에는 2강으로 굳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앞서서 우리 엄특보님도 얘기했습니다만 5% 이상 득표가 또 굉장히 어렵지만, 선거 국면에서는 10%와 15%라는 그런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게 선거비 보전과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교육감 선거는 당의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모든 선거 비용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뭐 교육자 출신 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만약에 10%나 15% 이상 득표를 하지 못하는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도 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그 2등하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큰 지지를 받는 분이 그쪽으로 다 이렇게 하면, 저도 예전에 제 이광재 후보한테 제가 단일화 했었거든요. 아주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거. 예. 저도 그때 쓰라린 경험이 많으셨네요. 기타급 5천만 원 날렸습니다. 그거. 그런데 사실 이번은 좀 약간 지점이 다르다. 단일화하기 쉽지 않은 지점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신경호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너무 크다. 네. 예, 이게 집행유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곧 5월 초에 아마도 이게 좀 2심 선고가 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균 후보라든가 최강욱 후보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지금 2등하고 있는 신경호 후보가 더 이상 후보직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어차피 외면받을 때가 되면 본인이 이제 거기를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단일화를 한다? 현재의 지지율과 보통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형태의 단일화를 쉽게 응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네. 또 하나는 이분들이 지난번에도 선거 나왔지만 이번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4년 후에 또 포스트 신경호라고 하는 이 지점을 획득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을, 셈법이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이 후보들 간의 합종 연행이 결코 저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계산을 좀 어떻게 하고 보세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선거를 치러봤고, 또 이제 지방선거 때 여러 후보들을 이제 공천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해봤는데, 후보들에게 제가 조언을 합니다. 이번에 유력한 어떤 후보들과 함께 싸워주고 그러고 나면 당신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주문을 드리죠. 근데 주문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유대균 후보 같은 경우가 어쨌든 지난번에도 같이 경쟁을 했고 이번에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면 신경호 교육감이 당선돼도 그렇고 만약에 당선돼서 혹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뭐 중도에 그만두게 되더라도 이랬을 때 유권자 입장이라든지 또 신경호 현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지지적 지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이런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땐 어려울 때 함께 해준 사람이 그 후임으로 다시 출마했을 경우에 훨씬 더 프렌들리하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만약에 뭐 꼭 유대균 후보나 뭐 최강희 후보, 뭐 박현수 후보 특정인을 얘기할 수는 참 어렵습니다만 이번에 신경호 후보와 프렌들리하게 같이 역할을 해준 사람은 다음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 차기 주자로서 인정받고 지지받기가 훨씬 더 쉬울 것이다. 이런 네. 측면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결단도 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가능성을 좀 보시는 오늘도 편이군요. 어려운데 내일을 어떻게 기약합니까? 사실 이게 언뜻 내일을 보면 기약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다. 내일을 기약한다는 게 굉장히 특히 정치의 세계에서는 네네. 굉장히 어렵고 어느 날 등에 칼 맞아요. 뭐 믿었는데 엄특보님 생각은 좀 안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할 것이고 저는 그런 됐으면 하는 바람이 기대들이 있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만큼 이게 예, 사실은 굉장히 이게 정치적 공학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두 분 의견이 말씀드릴 수 아주 있습니다. 극명하게 갈리는데 네. 강원도민 여러분이 이 지점을 한 번 더 네. 선거 전까지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자, 도교육감 여론조사까지 살펴봤고요. 이번 정당 지지율 최근 전국조사와 비교해보면 강원도민의 민심이 약간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정당 지지율을 보면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만큼 나온 적이 없던 거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지율이 나온 적이 거의 없었죠. 네, 없었죠. 제 기억에도 없거든요. 그만큼 또 하나는 어느 정당이 이만큼의 예전에 이제 국민의힘이 그 정당 쪽에서는 꽤 강원도에서는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사실 잘 모르겠다, 뭐 유보하는 입장이 많았었고 네. 그만큼. 근데 이번에는 그 입장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이렇게 정당 지지율도 이만큼 왜냐면 이 정당 지지율 가지고 또 하나는 비례도 뽑고 뭐 여러 가지 네. 뽑지 않습니까? 도비례, 11회 뽑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쪽에 영향을 좀 많이 줄 것 같고요. 아마 이렇게 계속 큰 변화가 없는 이상 이렇게 투표장으로 향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를 할 때 어쨌든 민주당을 지지하는 후보자들은 굉장히 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경향이 있고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좀 지지를 표명하기를 좀 주저하는 네.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샤이보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은 저는 뭐 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강원도민들이 굉장히 늘어난 건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네. 그럼 이렇게 현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소하기 위한 어떤 대안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해야 될 시점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과 또 여러 지도자들이 네. 이것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왜 이것밖에 못하지 하는 굉장히 화가 나요. 이거 화가 난 보수 표심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네. 선거 막판까지 진행이 돼야 된다. 네, 두 분 오늘 다양한 의견 들어봤는데 끝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죠. 민심은 천심이고 네. 이 천심을 거스르는 자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분명히 반성하고 새롭게 나가는 국민의힘이 됐으면 좋겠고 네. 어쨌든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자들에게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달라. 네. 그러면 이렇게 진정성 있게 노력하는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표를 다시 얻어올 수 있다. 네. 응원의 박수를 이 자리에서 좀 보내고 싶습니다. 황전님의 간절함이 아주 잘 묻어나요. 네. 엄특보님도 끝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사실 이제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매 시간 매 순간이 간절하거든요. 네. 저도 하도 낙선만 많이 해봐서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저도 6번 나갔어요. 6번 다 떨어졌으니까요. 사실 근데 그만큼 안 되는 선거인 줄 알면서도 뛰는 후보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아프고 힘듭니다. 네.
그런 후보자들한테 정말 응원의 박수를 저도 보내고 싶고요. 유권자들한테는 투표를 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정말. 내가 투표하지 않고선 세상을 바뀌길 바라는 거는 네. 세상에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투표장 가서 자기 의사표시를 정확히 좀 했으면 좋겠고 이제 도민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런 선택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지금보다 더 열심히 힘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MBC 강원 3사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6.3 지방선거 강원도민의 표심의 방향을 좀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황영철 전 국회의원, 엄재철 전 이광재, 최문순 강원도지사 복지특보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적인 정책으로 품격 있는 선거 레이스가 되길 바라면서 여기시 강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